41페이지. 자, 중간에 부동산 이중매매 있죠. 올해는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별 4개. 자, 우선은 부동산 이중매매. 매매를 한번 했는데 똑같은 토지를 한 번 더 매매했다.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입니다. 자, 똑같은 토지를 100명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원칙은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반사회적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이중매매를 하는데 적극 가담이 됐다면은 반사회적 무효다. 핵심이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 가담.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자, 우선 전제 요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을이 중도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5천만원. 만약에 을이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이중매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 쪽에서 100을 상환하고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 착수가 됐기 때문에 갑 쪽에서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을 앞으로 아직까지 등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등기를 안 하면 을은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자, 을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한 번 더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를 해버렸다. 이렇게. 자, 그래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하려면, 그죠? 첫째는 최소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매매한 사람이 아니고, 이중매매한 사람이 등기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 소리 없으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일까요? 소유자. 병이지, 병. 그래서 매매는 뒤에 했지만 등기를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누가 좀 억울해 보이죠? 누가 억울합니까? 을이 억울하지.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앞으로 항상 벌겋게 칠합니다. 열받아갖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을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구제. 이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중매매의 문제입니다. 구제. 자, 구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토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돈으로 배상을 받는다. 딱 두 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찾아올 수 있느냐, 돈으로 배상받느냐, 이중매매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매매는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입니다. 유효야. 이렇게. 그러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자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그러면 소유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사람이 이미 소유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상태를 조금 전에
이행불능이 됐다.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행불능. 자, 정확하게는 채무 이행불능, 줄여서 이행불능, 줄여서 불능, 이렇게 불능.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을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저기 잘 보세요. 자, 갑에게 잘못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지. 갑이 충분히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 있음에도 배신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채무불이행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채무불이행. 그래서 앞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해제. 자, 해제만 할 수 있습니까? 또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1월, 12월 달에 요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의 조치는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이때는 배상을 받아가지고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이중매매가 무효로 돼버렸어. 무효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자, 갑이 지금 배신했잖아요. 이중매매 했다는 것은 을을 배신한 것입니다. 근데 갑의 배신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 그러면 적극 가담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악입니다. 악이. 자, 악의가 뭐예요? 악의. 갑이 을에게 매매 한 주를 알고 이중매매했다. 악이야. 악의 정도 돼 가지고는 무효로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중매매는. 그러면 악의보다 이게 훨씬 나쁘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알고 이중매매를 했다. 요거는 뭐란 말입니까? 자, 갑은 지금 의리상으로 을한테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병이 계속 갑을 꼬셔가지고 이중매매 했단 말이에요. 등기도 했고. 그 정도 돼야 적극 가담이 됩니다. 적극 가담. 자, 우리 판례는 적극 가담이란 소리를 잘 안 써요. 같은 말이 뭐냐? 적극 권유했다. 적극 회유를 했다. 적극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 하여금 이중매매 하도록 적극 권유, 적극 회유, 적극 요청한다.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 적극 가담이 좀 말이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말 해줄게. 자, 갑은 지금 을에게 등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 병이 자기한테 등기하도록 갑을 제가 만드는 말이다. 덜 쑤셨다. 요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덜 쑤셨다. 갑은 지금 을한테 등기를 해주려 하는데 병이 계속 덜 쑤셔가지고 꼬셔가지고 자기가 부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적극 가담이랍니다. 그럼 병이 적극 가담을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정의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적극 가담하의 이중매매는 정의에 반한다. 거기 대표 선수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병의 행동은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 반사회적 무효. 자, 그러면
자, 갑과 병사의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이 돼가지고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요게 무효가 되면은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도 무효되면은 소유권 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갑에게. 이 사람은 말소 대상입니다. 말소 대상. 요렇게. 말소 대상. 자, 그러면 이제는 잘 보세요. 유효일 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못 찾아옵니다. 등기를 못 찾아와요. 그래서 이때는 돈으로 만족해야 돼. 배상받아가지고. 근데 무효가 돼버리면 이건 말소가 되잖아요. 말소가 되면은 등기가 돌아오면은 을이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 되면은 소유권을 을이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그죠? 자, 여기 보세요. 회복하려면, 요 등기를 우선 말소를 해야 돼. 말소를 해가지고 갑으로 등기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소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항상 민법에서 중요해요. 말소 청구. 자,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느냐?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 법률 관계에서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할 수 있다고? 소유자. 말소 청구는 소유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을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X. 왜? 을은 소유자다, 채권자다? 채권자. 그래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 맞다 그랬죠? 등기는 이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이 돼서 반사회적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등기는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럼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자, 그럼 여기는 조금 진하게 한번 써볼까? 자, 지금 적극 가담이 돼가지고 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무효가 됐습니다. 말소 대상이야. 그럼 을은 말소 청구를 직접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요렇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수없이 나왔다고. 그럼 갑은 소유자 맞죠? 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그러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갑. 소유자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자, 갑은 소유자이지만 말소 청구를 못 해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103조가 딱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몇 조를 기억하라고? 746조를 기억하라고. 항상 떠올려야 된다고. 103조. 그러면 이중매매가 103조로 무효가 되면은 여기는 746조가 적용돼. 그러면 갑은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급여한 것이야. 등기를 줬다고. 그럼 갑은 불법 원인으로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등기를 말소를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를 못 가져온다고. 그래서 결론은 갑은 소유자이지만 746조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을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빨리 등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논리가, 그러면 을은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되고 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는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대위. 뭘 한다고? 갑을 대위해서. 이게 핵심이죠.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것도 논리에 문제가 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은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우선. 자, 그래서 을은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므로. 갑도 말소 청구를 직접 못합니다. 소유자이지만 746조 때문에 말소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창구를 한다. 말소가 되면 등기가 돌아오면은 을이 갑한테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와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 기초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게 기초라고 이중매매에서. 그럼 기초란 말은 여기서 끝입니까? 앞으로 확장이 됩니까? 확장이 되지 당연히 3, 4월 달에 5, 6월 달에 요거라도 우선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요 정도까지. 예. 자, 그 다음 뒤로 불공정 넘겨보세요. 불공정 104조. 불공정 행위는 무효다. 자, 이것도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림을.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한테 이유는 모르겠고, 자, 1억으로 지금 매매를 해버렸네. 그래서 10억짜리가 요렇게 넘어갔습니다. 1억이 요렇게 넘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은 갑은 피해를 받네요. 그죠? 갑을 피해자라고 하지요. 을은 그러면 뭐라 할까? 가해자 또는 폭리자라고 합니다. 가해자 또는 폭리자 이렇게. 자, 그러면 누가 손해봤습니까? 갑이 손해봤죠. 10억짜리 1억 받고 팔았으니까. 그럼 토지를 찾아오고 싶겠죠. 그럼 토지를 찾아오려면 요 매매를 무효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갑이 생각했을 때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됐단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자, 그러면은 저 매매가 불공정으로서 무효가 되는 요건이 3개가 딱 있다. 3개. 예. 첫째, 피해자한테는 첫째, 궁박, 경솔, 무경험, 그 다음에 가해자한테는 저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상황을 알았다. 악의. 자, 악의로는 부족합니다. 저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려는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폭리에 대한 악의. 이렇게. 이거는 단순한 악의, 이거는 폭리에 대한 악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리고 중간에 요건이 뭐냐? 급부와 반대급부. 급부는 준다 그 말이거든요. 자,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 주는 게 급부이고 돈 받는 게 반대급부.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걸 급부, 토지 받는 걸 반대급부랍니다.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가 그냥이 아닙니다.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불균형.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자, 그리고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이래 되는데 여기는 오화입니다. 오화. 엔드가 아니라고. 오화가 뭐요? 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만약 이게 원래 요거는 바보, 축구, 오토바이 이렇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 엔드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보이고 축구이고 오토바이고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보이거나 축구이거나 오토바이거나 이래 됩니다. 오토바이는 묻지 마라.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선택이다.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자, 그 중에서 기출이 된 게 요거예요. 경험이 없다. 요거는 처지가 곤란하다. 이거는 그냥 경솔하다.
방방거린다. 신중하지 못하다. 요거는 경험이 없다. 초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경험이 없다가 뜻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특정 거래에서 경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서 경험이 없다. 그런 뜻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 사건에 경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 전반의 거래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해를 본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무효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주장. 판사 앞에서 판사님, 을하고 매매한 거는 불공정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10억짜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면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증합니다. 자, 그러면 입증을 어떻게 하냐? 피해자가 요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입증. 현저히 불균하다. 입증. 을리한테 이용 의사가 있다. 입증. 피해자가 입증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증은 누가 한다고? 피해자. 피해자가 세 가지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입증한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또 시험의 잔론은 뭐냐? 그럼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현저히 불균형하면은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이 되겠느냐?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추정. 만약에 추정이 된다면 이것만 입증하면은 이거는 바로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이 되면은 갑은 이 두 개만 입증하면 돼. 그런데 추정이 안 되면 갑은 이 세 개 모두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추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은 두 개만 입증하면 된다. 전부 입증해야 된다. 전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104조의 무효도 746조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뭐가 적용이 된다고? 746조. 그런데 746조는 잘 봐야 됩니다. 본문하고 단서로 나눠집니다. 자, 본문은 양쪽 당사자에게 불법이 있을 때, 단서는 한쪽에만 불법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불법이 있는 것은 103조, 한쪽에만 불법이 있는 것은 104조입니다. 이렇게. 왜?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갑은 피해자고 가해자죠. 어느 쪽에 불법이 있습니까? 여기는 불법이 없다고. 근데 이게 이제 103조로 무효가 되면 둘 다 불법, 104조로 무효가 되면 불법이 없고 불법이 있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는 104조이기 때문에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불법이 한쪽에 있다. 그 한쪽은 누굽니까? 한쪽. 가해자 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을에게만 불법이 있다고. 을에게만.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을에게만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을은 불법 원인으로 1억을 급여했으나 갑은 적법 원인으로 토지를 급여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불법으로 급여한 것만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그러면 을은 불법으로 1억을 급여했고 갑은 적법으로 토지를 급여했고, 따라서 을은 1억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고 갑은 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예? 그러면 을은 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 돌려주고 1억 뺏기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실제로 나중에 104조로 처리해버리면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하다 또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들키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03조에서 무효가 되면은 746조 본문이 적용, 104조가 나오면 746조 단서가 적용.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3조 무효잖아요. 그럼 갑도 반환 청구를 못하고 을도 반환 청구를 못하고 104조 같으면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을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걸 명확하게 딱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자, 104조. 자, 104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정여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경매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정여와 경매는 그죠? 103조로 무효로 만들 수는 있지만 104조로는 무효로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갑이 1억을 받고 10억짜리 토지를 주면 매매고 1억을 안 받고 10억짜리 공짜로 주면 정여입니까? 그러면 1억을 받아도 불공정 무효인데 1억을 안 받고 그냥 전여하면은 무조건 불공정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모든 정여는 불공정으로서 무효다. 이래 되기 때문에 정여에는 불공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여에는. 그래서 이 정여를 꼭 무효로 만들려면 104조로 해라, 103조로 해라, 103조로 해야 된다. 경매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자, 104조는 법률 행위가 불공정일 때 적용됩니다. 뭐가요? 법률 행위가. 그럼 조금 전에 배웠어. 경매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래서 여기는 적용 자체가 안 돼. 경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10억짜리 토지를 1억으로 매매한 것은 불공정이야.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을은. 그런데 만약에 을이 10억짜리 토지를 1억으로 낙찰을 받아버렸어. 그 낙찰 경매는 104조가 적용되나 안 된다? 안 돼. 그때는 을은 10억짜리를 취득해버린다니까. 오케이? 예. 매매로는 취득을 못하지만 뭐로는 된다고? 경매로는 된다고. 경매. 왜? 경매는 104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뒤로 넘겨 보겠습니다. 저 어디? 의사표시. 자, 54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행위 해석. 자, 법률행위의 해석. 14개다. 14개. 자, 해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법률 행위의 목적을 확정시킵니다. 확정시킵니다. 자, 아까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 들어보셨죠? 자, 법률 행위가 애매하게 했다. 계약을 애매하게 했을 때 확정시키는 것을 뭐라고? 해석이란다면 해석. 그럼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기초를 좀 잡아야 됩니다. 기초.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에게 정여를 했단 말이에요. 정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의한 사람을 정여자, 정여받은 사람을 수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정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정여 속에 들어있는 갑의 의사 표시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갑은 의사표시를 했고 을은 의사표시를 받았고 갑을 뭐라냐? 표의자 해보세요. 표의자 을은 상대방 표의자 상대방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갑의 머리를 분석을 딱 해보니까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계약서에 표시를 해버렸단 말이야. 의사표시. 자 또는 A라는 의사를 가졌는데 B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의사대로 처리하느냐, 표시된 대로 처리하느냐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자 의사대로 처리한다. 의사대로 이거를 그죠?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자연적 해석. 의사대로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또 표시대로 처리한다. 이거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규범적 해석. 이렇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해버리면 그죠? 의사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요. 그럼 정의가 무효로 돼버려요. 그럼 갑이 찾아올 수 있어. 그래서 표의자 갑을 보호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입니다. 갑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규범적 해석은 정여할 의사는 없지만 정여하겠다고 계약서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쓴 대로 해라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자 의사대로 처리한다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표시된 대로 처리한다 규범적 해석. 우선 기본기를 튼튼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없어. 강의는 왜 듣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이 체계를 딱 세우고 책을 보면은 쉽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래 급하게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는 상대방이 있을 때 이렇게. 자, 그럼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에는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있으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시된 대로 효력을 줘야 돼. 정여할 의사는 없지만 정여하겠다고 표시됐죠. 그러면 정여는 그죠? 유효가 돼 버립니다. 유효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의 속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써진 게 중요하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 정여는 무효로 가버립니다. 무효로 가면은 을이 취득을 못하고 갑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으로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 물어볼까? 규범적 해석이 많을까요? 자연적 해석이 많을까요? 괜찮다. 겁내지 말고. 99.9%는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계약서를 중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할 때 계약서 쓰죠? 왜 쓴다고? 나중에 재판이 되면 증거로 제출하려고. 판사는 계약서대로 판결이 나간다고.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라 그랬잖아요. 맞죠? 자,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상대방이 있지만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표시와 상관없이 양쪽의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대로 상대방이 있어도 자연적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이거의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처음에는 한자를 좀 씁시다. 한번 읽어 보시오. 니 같으면 읽겠나 이번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 해보세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잘못된 표시라도 피해가 없다. 오표시 무해. 자, 이게 이제 90년대에 나온 판례인데 시험의 기출이 벌써 4번 나왔습니다. 4번.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하고 Y 토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다 붙어 있어. 생긴 꼬라지가 똑같아. 면적도 똑같고. 자,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을하고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 3월 1일 날. 자,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착오를 해가지고 Y 토지로 계약서에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갑과 을은 서로가 무슨 토지를 매매하려고 했다? X 토지. 근데 계약서에는 뭐로 해버렸다? Y 토지. 헷갈려가지고 이랬다. 지분을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다. 그럼 해석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대로 X 토지에 성립하느냐, 표시된 대로 Y 토지에 매매가 성립하느냐, 해석 문제가 생긴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을 앞으로는 뭐가 등기됐을까요? X가 등기됐을까? Y가 등기됐을까? Y가 됐지. 왜? 계약서에 Y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계약서대로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Y 토지가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은 진정으로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Y로 표시해서 Y가 등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래는 자연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그럼 규범적 해석을 해버리면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Y 토지에 매매가 성립되잖아요. 그럼 Y 토지가 등기됐잖아요. 그럼 을은 Y 토지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을은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지, 기절. 자기는 Y 토지는 관심도 없어. X 토지를 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갑과 을의 X 토지를 팔고 사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적혀가지고 Y 토지가 등기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의 진정한 의사는 X 토지단 말이에요. X 토지인데 규범적 해석을 해가지고 Y 토지가 매매된 것으로 처리하니까 갑과 을이 기절할 지경이다. 자기 의사와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있지만 X 토지로 매매할 의사가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의사대로 이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적 해석. 자,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원래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하면은 갑과 을의 의사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지만 갑과 을의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상대방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라.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하고 Y 토지는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자체를 뭐라냐? 자, 보세요. Y 토지로 잘못 표시해도 갑과 을의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니까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Y 토지로 잘못 표시해도 원하는 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니까 피해가 없다 해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처리를 해야 된다. 처리 간단하게. 자, 우선은 X 토지는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에는 X 토지는 매매가 성립됐잖아요. 맞죠? 매매가 성립됐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Y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Y 토지는 등기는 됐지만 매매가 없잖아요. 그죠? 매매가 없는데 등기됐다면 이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뭐라고? 원인 무효. 그래서 말소 대상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Y 토지는 Y 토지 등기 말소 등기가 돼서 그죠? 갑이 Y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오늘 퇴근하다가 이제 아는 사람 만났잖아. 어디 갔다 왔노? 학원 갔다 왔다. 뭐 배워주더노? 오표시 무효의 원칙.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무슨 말이고? 뭐라 하랍니까? 니 같으면 대답하겠나? 이라 하랍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 아이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래, 잘못된 표시라도 해가 없다. 그건 국어 이야기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판례 제목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을 뭐라고 해라고? 상대방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나머지는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그 뒤에 뭐 보충적 해석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보충적 해석. 자, 예를 들어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했어. 먼저 했는데도 뭔가 아직 계약서에 미비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보충적 해석. 그래, 보충적 해석은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자연적 해석하거나 규범적 해석하거나 보충적 해석하거나 그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거나 규범적으로 한 다음 그 다음에 먼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하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최종적으로 하는 해석을 뭘 한다고?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하나만 기억하세요. 보충적 해석이 적용된 사건, 후유증 사건, 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발하고 후유증 사건이 뭡니까? 묻지 말아. 다친다. 필요 없다. 그거. 그냥 보충적 해석이 적용된 판례가 뭐라고? 후유증 사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요 하나만 딱 합시다. 하나만. 자, 만약에 을이 말소를 하기 전에 병한테 다시 팔아먹었다. 요래됐어. 제3자가 나와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응? 제3자.
자, 그래서 민법에는 제3자가 안 나오면 시체입니다, 시체.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는 앞 사람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앞 사람이 소유자다. 그럼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걸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뭐라고? 승계 취득. 근데 을은 Y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Y 토지는 매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효인 등기잖아. 그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잖아. Y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권리 없는 자,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 민법에서 이게 최고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다고. 그거는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안 나와. 권리 없는 자로부터 있는 거로 알고 돈 주고 샀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사람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라 했습니까? 제3자 보호 규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 보호 규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 비진위 표시 무효, 차고 사기강박 취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게 99%입니다. 그러면 병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 가부로 회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 보니까 눈빛이 조금 달라지네. 안 할걸. 여기 기본기니까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저 이중매매 저 틀하고 표시 무효의 원칙 틀하고 이 두 개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서 딱 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고생하시고 좀 쉬었다가 의사 표시 두 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좋았죠. 3시간도 안 하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4시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1, 2월 달에 4시간 점호하기 무리라서 결혼 생활한테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가급적이면 한 40분, 50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 초기에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해버리면 촌몸 마라톤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없어. 찾아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